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다. 파도 소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이던 곳이었다. 그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다. 집은 작았고 방은 늘 모자랐지만 문만 열면 바다가 보였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녀는 6남매 중 하나였다. 부모와 아이들 6이 함께 사는 집은 늘 붐볐고 넉넉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장기와 바둑을 두는 것이 취미였고 밖에 나가 일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성격은 온화한 편이었고 크게 화를 내는 일도 드물었다. 다정한 말도 가끔 했지만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달랐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으며 늘 밖으로 나갔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 아이들을 키웠다.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불평은 거의 하지 않았다. 집안의 끼니와 살림은 대부분 어머니의 몫이었다. 소녀는 어릴 때부터 산에 다녔다. 나무를 하러 오르내렸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왔다.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이 오르는 날이 많았다. 배가 넉넉히 차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형제들과의 우애는 좋았다. 싸우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서로 도우며 자랐고 그 안에서만큼은 크게 외롭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이 소녀의 어린 시절을 지탱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집에서는 딸의 교육을 끝까지 책임질 형편이 되지 않았다. 소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낮에는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손에서는 고무 냄새와 풀 냄새가 빠지지 않았고 하루가 끝나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힘들었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다. 생활비와 학비는 모두 스스로 벌어야 했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요청할 여유는 없었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였다. 그렇게 소녀는 또래보다 조금 빠르게 어른의 자리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고고장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늘 일과 공부만 반복하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자리였다. 그곳에서 소녀는 한 남자를 만났다. 자신보다 2살 연상이었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소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약속한 날 소녀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사거리에 있는 빵집 앞이었다. 시계를 여러 번 보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빵집 안에 앉아 2시간을 혼자 기다렸다. 빵 냄새만 계속 코끝에 맴돌았다. 더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즈음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빵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늦은 이유를 설명하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소녀는 18살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본 날이었다.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소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온 소녀는 그날 자신의 인생이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기다림이 그리고 그 만남이 이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소녀는 남자와 첫사랑을 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서야 소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라움보다는 막막함이 먼저였다. 하지만 그 막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남자는 술과 친구를 좋아했다.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고 소녀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훗날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처음 만났던 날 빵집에 늦었던 이유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 소녀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그때의 소녀는 사랑 앞에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은 어머니처럼 무뚝뚝하게 키우지 않겠다고, 말로 표현하고 안아주고 다정하게 키우겠다고. 그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없었던 것들을 아이에게는 주고 싶었다. 소녀는 남자와 함께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녀는 남자의 직업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함께 있으면 따뜻했고 말투는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소녀에게는 다정했다. 소녀는 그 다정함에 기대고 싶었다. 혼자서 버텨온 시간들이 길었기에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이도 책임지고 싶었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다. 남자는 자신의 일을 설명하며 마치 예술가처럼 말했다. 장식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했다. 소녀가 보기에도 손재주는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 말을 하는 남자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소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다. 부모님은 남자를 탐탁지 않아 했다. 형제들 모두가 결혼을 반대했다. 소녀는 너무 어렸고 남자의 직업이 분명하지 않아 앞으로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고집이 세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녀는 그 말들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남자와 함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 살아보겠다고, 책임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아이도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부탁이었고 선택에 대한 선언이었다. 결국 부모님은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것도 아니었다. 그 이후 소녀는 남자의 집에 가서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곳에서 맞이한 분위기는 차가웠다. 남자의 부모님은 소녀를 반기지 않았다. 어리고 배우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대놓고 말했다. 심지어 키가 작다는 이유까지 붙이며 결혼을 반대했다. 소녀는 그 말들을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그럼에도 이미 소녀의 뱃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사실 앞에서 반대는 힘을 잃었다. 남자는 6남매의 장남이었다. 시댁 부모님은 소녀에게 분명히 말했다.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처럼 들렸다. 소녀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거부할 여유도 싸울 힘도 없었다.
그렇게 여린 소녀는 그 후 3명의 자녀를 낳았다. 아이들은 소녀의 삶의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책임이 되었다. 다정한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은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늘 그 다짐을 시험했다. 결혼은 그녀에게 안정을 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버팀의 시작이기도 했다. 기대했던 따뜻함과는 다른 온도 속에서 아내는 다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그래도 그때의 소녀는 믿고 있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아이들이 자라면, 남자가 변하면 삶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신혼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은 늘 새벽에 시작됐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섰다. 남편 시부모, 남편의 할머니,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까지. 하루에 준비해야 할 식사는 10명분이었다. 한 끼가 끝나면 다음 끼니를 준비해야 했고 하루는 그렇게 부엌에서 흘러갔다. 임신한 몸으로는 벅찼다.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힘들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시집살이는 혹독했지만 내색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내 탓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말 대신 몸으로 버텼다.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나중에 셋째를 낳기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까지 소녀는 이미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없이 시댁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집 안에서의 하루하루는 조용했지만 긴장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돈 이야기를 했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돈 이야기를 놓지 않았다. 무엇을 해도 계산이 먼저였다. 시아버지는 다정한 편이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편에 섰다. 그녀를 따로 불러 감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배는 불러오는데 남편은 돈을 벌면 그것을 아내에게 주지 않았다. 벌어온 돈은 곧장 시어머니 손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자기 손에 쥔 돈 한 푼 없이 집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다. 자신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의 직업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남편은 자개장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손재주는 있었지만 오래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일은 금방 그만두었고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내는 날들도 많아졌다. 그 시간 동안에도 집안의 책임은 아내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통이 시작되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댁 어른들은 병원비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집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누구에게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소녀는 그렇게 엄마가 되었다. 첫 아이는 딸이었다. 시댁 부모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둘째를 가지라고 말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큰 아이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끈이 길지 않았지만 아이의 이름만큼은 직접 지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 되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 아이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다. 첫 아이는 눈이 크고 순했다. 잘 울지도 않았고 사람을 잘 따랐다. 남편도 아이를 좋아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그나마 집 안에서 보기 힘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빵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다. 3교대로 일하며 빵을 만들었다.
퇴근할 때면 빵을 몇 개씩 가져오곤 했다. 그 당시에는 크림빵이 유난히 맛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골목에 앉아 아이와 함께 아빠가 빵을 들고 오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 시간만큼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시댁의 아들을 낳으라는 눈치와 끝나지 않는 시집살이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아이가 있었고 빵 냄새가 있었고 하루를 버텨낸 이유가 분명했다. 그때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행복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잠깐의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절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집살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아내를 대놓고 무시했다. 여자가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타박을 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고 요리도 집안일도 서툴렀다. 배워본 적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 앞에서 그녀는 늘 고개를 숙였다. 대꾸할 수 없었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돈을 잘 벌지 못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늘 팽팽했고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혼자 돌보며 시댁 식구들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안고 집안을 치웠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고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었다. 쉴 틈은 없었고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큰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크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감사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만큼은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먼저였다. 시댁 어른들의 아들에 대한 압박은 이미 너무 컸다. 아내는 그 부담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다. 둘째도 딸이었다. 그나마 남편이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오던 시기여서 둘째는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건강했고 아내의 눈에는 그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첫째는 아내를 많이 닮았고 둘째는 남편을 닮았다. 아이를 바라보는 소녀의 마음은 둘 다 똑같았다. 하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아내는 다시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 큰아이 이름의 끝 글자를 따서 같은 돌림자로 예쁜 이름을 붙였다. 누군가는 불러줘야 할 이름이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시집살이는 더 힘들어졌다. 시부모님은 딸을 둘이나 낳아서 무엇에 쓰냐며 이러다가는 대가 끊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셋째를 가지라고 했다. 그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시집살이까지 겹쳐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무렵 그녀는 남편과 상의했다. 처음으로 분가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 망설였지만 더 미룰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들만 사는 집을 구했다.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단칸방이었다. 방 하나에 모든 것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공간에서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남편이 다리를 뻗으면 벽에 걸려서 몸을 쪼그리고 자야 할 정도의 방이었다.
그래도 그 집은 그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었다. 그 단칸방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그곳에서 2년을 살았다. 2년이 지나 셋째를 임신했다. 시댁 어른들은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기대는 압박이 되었다. 방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셋째를 임신했을 무렵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아니었다. 남편은 육아를 돕지 않았다. 아이 셋을 키우는 일도 집안일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배는 고팠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다. 먹는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늘 앞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허기보다 아이들의 배를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끝에 셋째가 태어났다. 그녀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힘들었고 지쳤지만 아이는 또 하나의 삶이었다. 그녀의 손으로 지켜야 할 생명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가 앞으로의 삶을 또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를.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